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곧 다시 표결에 붙여집니다. 부결 가능성이 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사 등 5명을 첫 영입 인재로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정세균계로 불리는 사선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기획수사이자 정치수사라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가장 어려운 불수능이란 평가가 나온 2024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오늘 배부됐습니다. 수시 최저 점수를 넘지 못해 탈락하는 학생들이 늘 걸로 보여 정시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국산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 수출이 확정됐습니다. K9 자주포에 이어 국내 업체가 호주에 두 번째로 수출하는 지상 장비로 3조 원대에 이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환자가 15분 넘게 방치돼 결국 숨졌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병원은 책임이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인준했습니다. 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총 투표 292명 가운데 264명 찬성, 18명 반대, 10명 기권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이어졌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70여일 만에 해소되게 됐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한 것이 9월 24일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이 10월 6일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은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여야 모두 청문회에서 큰 반대를 표시하지 않았었고 원칙적인 보수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오늘 임명 동의 여부가 주목됐습니다마는 임명 동의안이 예상대로 큰 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국제교육의 최종 성적표죠. 경상수지가 6개월째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수지가 6달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4억 2천만 달러에 이어 10월에도 68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규모도 직전 달보다 10억 달러 넘게 늘었는데 2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53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승용차와 석유 제품 수출의 증가폭이 컸고 반도체와 화학공업 제품 등도 감소폭이 둔화할 정도로 흐름이 좋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동남아, 일본으로의 수출은 늘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1위국인 중국은 내수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여전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서비스 수지에서는 여행 수지가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은 주춤하지만 그 자리를 동남아와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메웠습니다. 여기에 본원소득 수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수익이 늘면서 직전 달보다 10억 달러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연간 전망치로 삼았던 300억 달러 흑자를 수출 개선에 힘입어 충분히 달성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 규모가 233억 7천만 달러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상품 수출 개선세 등의 영향으로 300억 달 흑자에 부합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을 맞아 에너지 수요 증가와 겨울방학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은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또 반도체 수출도 마이너스를 벗어난 데다 내년에는 연간 수출 9% 내외로 증가를 예상하는 만큼 당분간은 불황형 흑자 논쟁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김병헌 기획재정부 1차관이 동절기 전기요금의 분할 납부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양동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 예산안에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확대에 1,000억 원, 또 저이자의 정책자금 대출 확대 8천억 원 등 9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 응원 패키지 예산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절기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분할 납부를 동절기 겨울에도 확대 시행하고 내년에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어려웠고 1등급과 2등급 인원도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시지원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올해 수시 모집 합격자는 오는 15일까지 대학별로 발표되고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3일부터 6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원이 표적감사했다는 의혹. 핵심 인물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내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출석을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공수처가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서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표적감사를 하고 주심감사위원회 최종 결재 없이 감사 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 공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달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5번 통보했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밝혔지만 유 사무총장이 이달 초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소환 일정을 조율해 왔습니다. 70대 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5분 넘게 방치가 됐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유가족들과 병원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열과 염증으로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 이송된 77살 김춘달 씨. 응급실 병상에서 몸을 일으켜 앉더니 갑자기 옆으로 쓰러집니다. 급기야 병상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부딪힙니다. 바닥에 피가 흥건하지만 의료진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 씨는 이 상태로 15분 넘게 방치됐습니다. 아버님이 떨어지면서 어디 부딪혔는데 급히 이제 나오시게 됐다, 응급실로. 한번 보시라. 그러면 아버님은 보니까 이마 쪽에 크게 많이 부어가 있더라고요. 김 씨는 외부 충격으로 머리에 피가 고이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3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다 끝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이 CCTV로 모두 지켜보고 있다며 병실을 지키겠다는 가족을 돌려보내놓고는 환자를 방치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고요. 그래 아무도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봤는 거 맞네요. 그러면서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은 숨진 김 씨의 의식이 또렷했고 낙상 주의 교육도 한 만큼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수술비 등 1,300만 원을 내라고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대학병원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법 절차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유가족의 답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신체 활동은 늘었습니다만은 이제 술을 조금씩 더 드시고 그래서 비만 또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코로나 전보다 악화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일상 회복이 되면서 신체 활동이 늘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상 폭음을 하는 비율이 남성은 48%, 여성이 25%, 각각 1.8%포인트씩 늘었습니다. 비만은 남성이 47%, 여성이 25%, 재작년보다 1.4%포인트 늘었습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 남성의 절반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남성은 20% 변화가 없었는데 여성이 22.6%로 2.3%포인트가 늘었습니다.
통신요금을 줄여준다고 하더니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 대리점주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 건네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와 고민이었던 68살 윤모 씨.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매달 나갈 돈을 줄여주겠다는 대리점주 정모 씨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친절하게 처음에 대접을 잘 해주더라고요. 최소화 시켜달라. 불필요한 건 무조건 다 빼달라. 그런데 한 달 뒤 요금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10,000원가량 더 나왔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면서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금제를 낮춰준다던 대리점주 정 씨가 동의도 없이 계약서에 허위로 서명하고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겁니다. 결국 대리점주 정 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배신감이. 그랬더니 어머니 이제 계속 요금 3개월이 있으면 싹 내려주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관련 사실을 확인한 통신사는 정 씨 대리점의 신규 개통을 중지하고 조만간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다만 영업 실적에 욕심을 낸 일부 대리점의 일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월 울산에선 고객 동의 없이 휴대전화 9대를 개통한 40대 업자가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65차례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몰래 가입한 뒤 단말기를 빼돌린 대리점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 직원들이 업무를 볼 때 건네받는 고객 신분증으로 악용하기 쉽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얘기입니다. 고객님들한테 신분증을 요청을 하면 신분증을 당연히 믿고 그냥 바로 주세요. 근데 그거를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마음만 먹어도 핸드폰이나 다 개통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피해를 보더라도 한 달 뒤에야 요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평소 청구서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폭행과 협박 진실 공방 벌이고 있는 미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김하성 선수 측이 조금 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선수가 일방적이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후배 선수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법률 대리인은 2021년 당시 상대 선수가 김하성이 군인 신분인 점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김하성은 상대 선수가 직간접적으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연락을 하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해서 추가 피해를 막고자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하성 선수 측은 상대 선수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내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서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말하고 허위 내용 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구인 단체인 1구회의 특별 공로상 수상자였지만 오늘 시상식에 김하성 선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지난달부터 2020년 6월 폭파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의 완전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즉각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 내 30여 개 기업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이 역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혹한의 겨울 백두산을 올라야 혁명 정신을 배울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답사를 독려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행한 군마 행군길을 따라 현재까지 연 2,400여 개 단체의 답사 행군대원 12만 명이 백두산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올해 들어 김일성 종합대학 등 700여 개 단체가 11월 한 달 동안에도 40여 개 단체가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길에 올랐다며 백두의 칼바람 맛을 알면 혁명가가 되고 그것을 모르면 배신자가 된다며
백두산 등산을 강요했습니다. 국산 장갑차인 레드백, 호주에 서식하는 독거미 이름이기도 한데요. 레드백의 호주 수출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3조 원대의 막대한 규모인데 최근에는 국산 헬기를 해외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또 다른 수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주 수출용으로 개발된 국산 레드백 장갑차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호주 현지 환경에 맞게 개발됐습니다. 한 대당 승무원 3명, 전투원 8명이 탑승할 수 있고 K-21 장갑차에 없는 지뢰 방어 장비와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포착해 유격하는 능동 방어 기술 등이 적용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이 장갑차가 호주 육군의 차기 장갑차로 선정됐습니다. 수출되는 장갑차는 129대로 규모는 3조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5년간 독일의 링스 장갑차와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최종 계약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호주는 지난 2021년 1조 원대 규모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차량을 구매한 뒤 이번에는 국산 장갑차까지 사들였습니다. 방산 선진국을 제치고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방산 기술을 입증한 계기가 되었지만 능동 방어 장치 등 대부분 장비들이 외국산이라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앞으로 남은 과제라 볼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리 무기 체계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K9 자주포와 함께 한화가 호주 질롱시에 건설 중인 공장에서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와의 20조 원대 방산 수주와 호주와의 3조 원대 추가 수출에 이어 최근에는 소형 무장 헬기 LAH와 수리온 헬기를 두바이 에어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며 중동 시장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중동 지역 소식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 등을 공격해 하루 동안 3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레바논 무장 조직 헤즈볼라의 미사일 공격에 민간인이 숨지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하면 가자 지구처럼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에 최대치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로 발사된 대전차 미사일에 민간인 1명이 숨진 직후였습니다. אם חיזבאללה יבחר לפתוח במלחמה כוללת, אז הוא במו ידיו יהפוך את ביירות ואת דרום לבנון, לא רחוק מכאן, לעזה ולח'אן יונס.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민간인 지역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اللي صار الناس قاعده فضولها امنين قاعدين بيخبزوا ولا قاعد بعبى ميه ولا قاعد فيش امان فيش اي منطقه امان كل الصواريخ بتنزل فوق رؤوس الناس حسبنا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على كل واحد شايف وساكت. 칸 유니스 중심부에선 이스라엘군이 시가전을 벌여 하마스의 땅굴 30개를 파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별도로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서 250개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Our commando forces are conducting raids in Khan Yunis and battling Hamas terrorists with forces striking targets using precise real-time intelligence.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병원과 학교 등 민간인 건물에 숨어서 민간인을 방패로 쓰고 있다면서 증거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에서 하마스 전투병들은 민간인 지역을 이동하며 로켓포를 쏟아 전투병 2명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면 공세로 라파 검문소가 사실상 기능을 잃은 가운데 유엔은 라파 서쪽에 케렘 샬롬 검문소를 새로운 구호품 통로로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we get that, well, it'll be the first miracle we've seen for some weeks, but it will be a huge boost to the logistical process and logistical base of a humanitarian operation. 하마스 측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 사망자는 17,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중 70%는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진단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국회에서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통과됐고 지금 이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야 대표들의 원내대표들의 이 거부권 행사와 법안들 표결에 대한 발언을 듣고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제2요구한 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재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고 오래 지속되어 온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키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끝내 제2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4개의 법률안은 인권과 언론 자유 및 민주주의와 관련된 법입니다. 부당한 대통령의 거부권에 국회가 답해야 됩니다.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가 살아있다는 것,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은 이제 그 표결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4개 법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후에 표결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뭐 이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재가결이 되려면 재적 의원 이제 2분의 1 이상 또 이제 표결한 의원들 중에 3분의 2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찌됐건 국민의힘 의석수가 111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참여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역시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결과가 뻔히 이제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그럼 민주당은 왜 이렇게까지 이들 법안에 이제 집착을 하는가 하는 건데 일단 뭐 최선을 다한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네.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여야가 좀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금 민생 경쟁에 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일단은 우리는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일단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일단 이제 보여주고 대통령은 그에 반해서 이제 반대만 한다. 그런 프레임을 좀 짜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네, 지금 양당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국민의힘은 이런 법안을 못 막으면 우리는 막을 법안이 없다는 태세이고 민주당은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 중에 이 법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양당이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과정은 좀 약속 대련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재표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반대를 유지를 하면 이것은 재의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은 민주당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최근에 민주당이 받는 지적이 이런 겁니다.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에 찬성하시는 시민들한테 받는 지적이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당일 때 이 법안 추진해서 통과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조금 늦게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을 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야 이제 통과를 시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다고 해서 곧바로 표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법안이 중요하다면 더욱더 시간을 끌면서 더 토론을 하고 여론의 반응도 보고 하는 시간들을 오히려 더 거치는 것도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좀 너무 빨리 이 법안을 총선 전에 털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것과 정반대의 맥락에서 좀 그런 지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네. 얼마 안에 재표결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예, 그런 규정은 없고 과거에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없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있었었는데 그때도 바로 표결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국회가 폐회할 때 자동 폐기가 됐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발상을 좀 전환을 했다면 총선 끝나고라도 총선에서 만약에 여소야대가 다시 확정이 되고 이럴 경우에 또 한 번 또 표결을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빨리 재표결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꽤 그 많은 득표로 이제 통과를 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뭐 여야 모두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견이 별로 없어서 상임위에서도 이제 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좀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됐던 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향후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그야말로 좀 논란의 여지가 적은 인물을 이제 추천을 하면 야당도 반대만 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리고 야당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좀 의외로 여야가 좀 잘 합의를 해서 좋은 결론을 좀 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안 그래도 이제 사법부 공백 사태가 좀 길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걸 빨리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도 좀 반영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70여일 만에 사법부의 수장 공백이 해소가 됐습니다. 아마 잠시 뒤면은 이 네 법안들에 대해서 다 표결을 한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야 각 당의 오늘 상황들 두 분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인재 영입 명단 오늘 처음 발표했는데 이철규 인재 영입위원장의 말 잠깐 듣겠습니다. 이 당에 함께 하실 국민 인재 5분을 모시는 의결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모시게 된 국민 인재 5분은 청년과 여성, 또한 아동,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 안전, 보육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분들로 공천이 시작되고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훌륭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명단 저희가 이제 몇 면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번에 김수민 평론가님부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일단 뭐 각계에 걸쳐서 필요한 인재들 영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보이는 그런 인사 영입이었고, 그리고 몇 명 이제 눈에 띄는 분들은 이제 이수정 교수라든지 또 윤도현 대표 같은 분들인데, 사실 이제 그동안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왔던 것은 인정이 되는 그런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인재 영입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예전에도 선거에서 인재 영입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것을 국민들이 많이 겪어봤고, 그리고 영입된 인재들이 그 당을 바꾼다라고 하는 보장보다는 원래 있던 사람들이 그 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관건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리고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이쪽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재 영입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민들도 인재 영입에 큰 기대는 없다. 이 말씀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수정 교수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잘못 얘기했는데 평론가님은 김수민 평론가님. 네.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종훈 평론가님 이 면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일단 이번에 이제 인재 영입은 세 가지 테마로 진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와 동행, 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질서 있는 변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제 약자와 그리고 이제 미래, 그리고 이제 변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 이제 이번 그 인재 영입 결과 발표의 이제 주제였다라고 이제 본다면 그 부분에 좀 합치시키기 위해서 뭐 나름 이제 고심을 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정무적인 판단도 좀 개입이 돼서 약간 비수도 좀 숨겨져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부자룡 변호사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제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분은 벌써 여러 차례 영입 발표가 난 분이세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뭐 서울시장 과정에서도 그때 뭐 영입 발표가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워낙 이제 국민의힘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인재 영입 케이스가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거고, 또 이제 구자룡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을 좀 했던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분히 정략적인 판단이 좀 작용을 한 경우라서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반면에 오늘 전략공천을 관리할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사선 중진 안규백 의원, 정세균 계다에서 이제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전략공천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첨예한 갈등 핵심에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위원장 본인도 그렇고 당에서도 방침은 10% 이내 범위에서 전략공천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전략공천이 뭔지부터 잠깐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뭐 당에서 어떤 경선을 거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 당장에 누군가를
당 밖에 있던 인사를 영입하는 걸 포함해서 그 인사를 이제 당에서 직권으로 이 사람으로 공천을 한다. 주로는 이제 단수 공천 절차를 밟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략 공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낙하산이라는 그런 혐의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에서도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서 최대한 아껴서 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도 10% 이내에서 이 인사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말이 10%지 전체 지역구가 250개가 넘는데 10%만 쳐도 25개거든요. 그렇군요. 하다 보면 이 25개를 놓고 당 내에서 굉장히 내용이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정세균계라고 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정세균계라고 했을 때 몇 명의 인사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원욱 의원, 지금 비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친명계가 있는 장경태 의원도 캠프는 이제 정세균 캠프에서 지난 대선 경선을 치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세균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상 현재는 하나의 계파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 계이고 정치판에 이제 속어로 치면은 무줄이라고. 뭐요? 무줄. 무줄? 네. 무줄도사 뭐 이런 말도 있었죠, 정치판에. 예. 네. 무줄이라는 그런 용어로. 줄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아. 무계파. 예. 예, 그렇게도 읽힐 수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네네. 그나마 좀 중립성이 강하다라고 인정이 돼서 안 의원이 이렇게 위원장으로 위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3총리 연대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더 주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평론가님?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의식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한때 알려지기로는 정세균계가 이제 민주당 내 친문계에 이어서 뭐 한 2위 정도 되는 계파다 이런 이제 소문도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정세균 전 대표가 이제 뭐 이렇게 대표 경선을 치르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당내 경선을 그런 치르는 과정에서는 의외로 이렇게 그 표가 많이 안 나왔다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응집력은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뭐 개파라고 과연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무줄까지는 아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집력은 좀 떨어지는 그런 그 약줄이군요, 약줄. 예,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됐건 뭐 이제 그래도 이제 상징성이라는 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전직 총리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집단 행동을 하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뭐 그걸 또 이끌고 계신 이낙연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사퇴를 계속 좀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당의 원로들이 나서서 사퇴 압박 가하게 되면 어찌 됐건 그 모양새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좀 달래는 의미, 그리고 결국 이제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천 지분과 관련된 거로 이제 봐야 되잖아요. 총선에 임박했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전략 공천을 통해서 지분도 조금은 보장해 주겠다. 그런 시그널을 좀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 자체 분석 결과 서울이 49석인데 뭐 우세한 지역은 6석밖에 없다라는 그 보고서가 지금 뒤숭숭하다고 하는데 두 분 짧게 코멘트 듣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의외로 그 보수 언론사인 조선일보 보도로 지금 나와서 더욱더 이제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차원에서는 이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 그 총선 때는 어찌 됐건 8곳에서 지금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번 이제 내년 총선에서는 그것도 다 지키지 못한다. 또 그 대표적으로 이 빠지는 지역이 이제 두 곳이 용산하고 송파갑인데 용산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계신 그 지역구도 못 지킨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지금 상당히 이번 그 분석 결과가 당내 좀 분위기를 매우 어수선하게 좀 만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지도부 쪽에서는 이거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이렇게 과대평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6개도 안 된다, 사실은 뭐 정량적인 평가를 분석을 하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뼈아플 수 있는 거는 지난 대선 때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졌지만 서울에서는 이겼거든요. 근데 대선이 지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서울에서 크게 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석 자체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보여지고, 일단 국민의힘이 그러면 뭐 현재 녹록치 않은 거는 누구나 다 아는 현실입니다. 그럼 뭐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누가 빠져나가느냐, 이게 정말 제대로 분석이 돼야 될 것 같고, 지난 대선 때 이제 본인이 중도 성향이거나 뭐 또 젊은 세대거나 하는 분들 중에서
국민의힘이 맞듣지 않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이 계층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정당 지지율이나 나아가서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이 층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냥 살짝 샜느냐 아니면은 벽을 쳐놓고 빠져나갔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쪽에 의존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걸린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투표장에 안 가버리면 네. 국민의힘이 따로 뭐 반사이득을 얻고 이럴 건 없을 겁니다. 네. 그다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30 세대라든지 중도층 이쪽의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는 네. 예, 그것을 좀 급하게라도 빨리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보고서에서 드러나는 거죠. 네. 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지금 검찰에 마침내 이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송영길 전 대표 말부터 듣겠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증거 조작, 별건 수사, 온갖 협박 회의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일부 특수부 검찰이 고려 무신정권 산호비처럼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방어하는 경호부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 10%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검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계속 나를 얽어매려고 기획 수사를 하는데 내가 가서 말할 이유가 필요성이 없는 거죠. 네, 검사 앞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묵비권을 아마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그 송 전 대표 정도 되면 상당히 이제 뭐 정치 경력이 오래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발언의 어떤 무게감 뭐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말을 좀 너무 많이 자주 바꾸세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도 하셨다가 또 갑자기 또 최근엔 비례위성정당 만드신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건도 초기에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날 구속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또 계속 이제 뭐 자진 출석도 하셨잖아요, 그죠? 검찰 쪽에서 안 받아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는 검찰 쪽에 가서 당당하게 자기 무죄를 이제 밝히겠다 네. 그런 이제 의미로 읽혔는데 정작 또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니까 묵비권을 행사한다. 이게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더욱더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갖게 하는 거죠. 역시 뭔가 있긴 있나 보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한다. 그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네, 묵비권 행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행사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 불리한 경우가 있는데 유리한 경우라고 친다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도 잘 영문을 모르는 그런 사건에 얽혀서 급하게 체포가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는 쓰는 것이 좋고 사실 이런 경우는 좀 변호사를 바로 쓰기 어렵다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거나 오히려 이런 약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묵비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권력과 관련된 특수 수사에 관련된 사안이고 그리고 본인이 결백한 경우에는 할 말이 되게 많을 수 있는 그런 수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보기에도 불리하고 또 본인의 어떤 방어를 위해서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아마 오늘 묵비권 행사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송 전 대표가 또 대중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검찰이 불공정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면은 또 나오시는 대로 또 대중 앞에서 충실히 설명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또 응당지셔야 될 것 같고 또 묵비권 행사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법정에서 좀 충실하게 자기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법원과 언론 앞에서는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아마 오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수사의 10%만 하면 김건희 여사 혐의가 밝혀질 것이다. 그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뭐 이제 결국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좀 한다. 네. 정치 공작하는 거다. 네. 그 프레임을 좀 이제 거는 거죠.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도 동일한 그런 지금 대형 논리를 가지고 지금 계속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지금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임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팩트가 이제 나오고 이제 유죄로 확정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좀 사과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네. 최근에는 이 진보 진영에 있는 인사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뭐 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잘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창당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 수사 흐름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도 오늘 수사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검토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뭐 최종심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피선거권을 갖는 것이 한국의 선거법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장소가 뭐 옥중에서 출마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송 전 대표의 신병에 문제가 없다면 현재 송 전 대표 기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절대적인 비토를 하고 있고 네. 이런 지지자들을 따로 모을 수 있는 뭐 병립형 비례대표가 된다고 해도 어차피 비례대표에서 표를 받아서 일정 부분 의석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신당 창당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좀 높다 예. 이렇게 또 예측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전해진 그 정가의 소식 중에 제3당을 추진해왔던 신당 추진해왔던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에서 이제 뭐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던 의원이죠. 류호정 의원, 젊은 의원 함께 창당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그렇게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3지대에서 이제 그 연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건 이제 뭐 조금 이제 그 대중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른바 이제 몸집 키우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점점 커질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네, 네. 이제 뭐 금태섭 의원 말고도 좀 양양자 쪽에서의 신당도 또 있는 것이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주도해서 신당 창당까지 또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제세력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 네. 의외로 이제 파괴력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현재로서는 이들 원래 제3지대를 하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인지도라든지 또 영향력이랄까 또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대중의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이탈해서 나오는 세력들이 더 크게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중량감들도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좀 흐름이 생겨나면은 흡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그나마 이제 그 포괄적인 제3지대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이분들도 거치가 편할 수 있는데 만약에 비명계 신당과 비윤계 신당이 따로 둘 다 창당을 하게 되면 또 이들의 선택 어떻게 될 거냐. 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앞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지는 않는다. 네. 예, 그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그 뭐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겠는데 이낙연 뭐 이쪽에 이제 그 야당 쪽의 신당, 여당 쪽에 이준석 등의 신당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한 세력 이게 합쳐지느냐 아니면 다 따로 있느냐 일부만 합쳐지느냐 어떤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최대한 연대를 계속 좀 그러니까 이른바 더하기를 계속 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양쪽도 지금 아직 딱 완전히 가시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당에서 비주류들이 나와서 신당을 만들 것이다. 근데 이제 따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들이 합쳐져서 만들 것이냐.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양쪽 다 합쳐서 자기가 만들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그대로 이제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네, 네. 또 각자 먼저 신당 창당을 추진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구성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들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힘을 합쳐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들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주체들이. 그래서 연대는 생각보다 좀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의 전국을 분석했고요.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오늘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함께 오찬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좀 더 해도 됩니까 지금? 그럼 요 부분에 대한 두 분의 해석 짧게 듣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찬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혁신위와 관련해서 이제 뒷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를 조금 이제 그 잘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인요한 위원장이 거의 이제 마지막 통보 비슷하게 이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 약간 좀 이제 공식 행보를 좀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김기현 대표하고 갈등이 좀 최고조되는 좀 극화되는 그런 또 이제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김기현 지도부하고 오찬을 이제 가졌어요. 네네. 그 바람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은
김기현 대표 쪽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이제 사실상 버려지는 거고 혁신안도 그렇게 되면 폐기되는 거다. 이런 이제 분석까지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게 어제까지 분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혁신도 포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을 좀 느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봉합하는 의미에서 오늘 자리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존 이런 것을 좀 탈피하는 게 혁신의 과제였는데 이번 혁신의 활동 기간 동안에 오히려 윤심이 어느 쪽에 있는가 이것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 5탄에서도 드러난 것 같고 이제 남은 과제는 이게 그냥 땜질로 끝날 건지 아니면 인유한 혁신위는 해체하지만 그 뜻은 어느 정도 계승이 될 건지 이 부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고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 상황입니다. 표결 결과가 나오면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때 아닌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16도로 웃돌며 4월 상순만큼이나 포근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종일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9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서울이 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이 15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겨울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4개 법안 표결 진행 중이고 결과는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